한강의 물결 위로 노을이 핏빛처럼 번지고 있었다. 63층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 창은 그 장엄하면서도 스산한 풍경을 하나의 거대한 액자처럼 담아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깨어나며 강물 위로 금가루를 흩뿌렸지만 그 어떤 화려함도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깊은 정적을 깨뜨리진 못했다. 강민준의 펜트하우스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한 질서와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들이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듯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 사는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곳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집이라기보다는 떠나간 사람을 위한 거대한 기념관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기념관의 심장은 거실 한쪽에 자리한 유리벽으로 된 작은 공간이었다. 민주는 소파에 기대앉아 말없이 그곳을 응시했다. 아내 윤서아가 쓰던 향수 공방. 5년 전 그녀가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 시간은 그 유리벽 안에서 영원히 멈춰섰다. 수백 개의 시약병들이 각기 다른 색의 액체를 품은 채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읽던 조향 관련 서적은 페이지가 펼쳐진 채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손때가 묻은 작은 노트와 깃털펜이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놓여 있었다. 석양의 마지막 빗줄기가 유리벽을 투과하며 공기 중에 부유하는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향기가 태어나던 그곳은 이제 그저 먼지와 침묵, 그리고 희미한 그리움의 향기만이 감돌 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날카롭던 슬픔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었지만 그 대신 녹슨 쇠조각처럼 묵직하게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 그저 텅 빈 가슴에 서늘한 바람이 드나드는 것을 무감각하게 느낄 뿐이었다. 그는 라 플레르 LA 플로얼 그룹의 성공적인 CEO였고 모두가 그의 강인함과 냉철함을 칭송했지만 오직 이 집에 돌아왔을 때만 그는 시간의 포로가 된 무력한 남자로 돌아왔다. 서아야.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재로 향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사치였다. 그에게는 짊어져야 할 책임과 현실이 있었다. 서재의 거대한 책상 위 태블릿 PC의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보고서들이 빼곡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자료들을 검토하며 지시사항을 입력했다. 그러다 그의 손가락이 한 폴더 위에서 멈췄다. 서아의 작은 정원, 그가 직접 붙인 폴더명이었다. 안에는 햇살 보육원의 월간 운영 보고서와 아이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서아가 살아생전 남몰래 후원하던 곳이었다. 그녀가 떠난 후 민주는 익명으로 그 후원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온기를 지키려는 그만의 방식이자 그녀와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보고서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 아이는 서아가 선물했던 낡은 피아노 앞에서 V자를 그리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녀가 만들어준 작은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다. 사진을 넘기던 민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아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했다. 민준 씨 오늘은요. 민수가 글쎄 자기가 커서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꽃을 발명해서 나한테 선물하겠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행복했던 기억은 이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심장을 핥히었다. 그는 감정을 지우려는 듯 재정 지원 항목으로 넘어가 추가 지원금 액수를 입력했다. 마치 그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그는 망설임 없이 승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그의 공허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다.
업무를 마무리하고 메일함을 열었을 때였다. 수십 통의 업무 메일과 스팸 메일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메일 한 통이 있었다. 발신인 없음, 제목 없음.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정크 메일이겠거니 생각하며 삭제 버튼으로 커서를 옮겼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의 손가락은 삭제 버튼 대신 메일을 열었다. 텅 빈 본문. 그리고 중앙에 첨부된 이미지 파일 하나. 그는 무심코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이미지가 떠오른 순간 그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활짝 핀 노란 달맞이꽃 한 송이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선명하고도 영롱한 노란빛이었다. 이슬을 머금은 꽃잎의 미세한 결까지 생생하게 포착된 매우 전문적인 사진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저 아름다운 꽃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을 터였다. 하지만 강민준에게 달맞이 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서아 둘만의 비밀이었다. 7년 전 아직 다 플레르의 후계자로서 압박감에 시달리던 시절. 그는 복잡한 머리를 식히러 나간 밤 산책길에서 서아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길가에 핀 달맞이 꽃을 가리켰었다. 밤에만 피는 꽃이래요. 달을 맞이하는 꽃. 어쩐지 민준 씨 같아요. 겉은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고 있는. 그날 이후 달맞이 꽃은 그들 사랑의 상징이 되었다. 서아는 그를 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중심 향이 바로 달맞이 꽃의 은은한 향이었다. 그녀는 그 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끝까지 비밀에 붙였다.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평온을 느낄 수 있는 향기였다. 그런데 왜 지금 누가 이 사진을 보낸 것인가? 민준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우연일까? 아니, 세상에 이런 우연은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인가? 그의 사생활을 파헤쳐 상처를 주려는 자의 소행, 온갖 추측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 어떤 것도 명쾌한 답이 되지 못했다. 그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메일을 영구 삭제했다. 화면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선명한 노란 달맞이 꽃의 잔상은 그의 망막에 단단히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현관의 디지털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윽고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아직 서재에 있었어요. 또 저녁 걸을 줄 알았지. 박수진이었다. 라플레르의 전략기획실장이자 1년 전 민준과 약혼한 여자.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벗어 팔에 걸치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은 이 집에 멈춰있던 시간을 억지로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 같았다. 내일 이사회 안건 최종 정리된 보고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넥타이인데 내일 할 그레이 수트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수지는 능숙하게 서류와 쇼핑백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상냥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언제나처럼 예리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인생에 5년의 공백이 생긴 이후 그 빈자리를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 파트너였다. 일에서는 물론 일상에서도. 고마워요, 수진 씨. 민준은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다. 수지는 그의 지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투로 말했다. 안색이 안 좋아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 순간적인 거짓말이었다. 달맞이꽃 사진에 대해 말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온전히 서아와 자신의 영역에 속한 이야기였고 그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수지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서재를 둘러보다가 시선이 자연스럽게
거실 너머의 유리 공방으로 향해 그녀는 굳게 닫힌 유리문 안을 흘끗 보았다. 그녀의 눈에 찰나의 경멸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먼지 쌓인 과거의 유령이 아직도 이 거대한 집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강민준의 옆자리는 이제 자신의 것인데도 그는 여전히 저 죽은 아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감추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이제 민준 씨 곁에는 내가 있잖아요. 저녁 준비할 테니 잠시 쉬고 있어요.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수진이 사라지자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 공방 앞으로 다가섰다.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자 서늘한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감정이 마모된 남자의 얼굴. 서아가 사랑했던 다정한 남자는 5년의 시간과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 삭제했던 노란 달맞이 꽃의 이미지가 다시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멈춰있던 그의 세계,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던 그의 고요함 속에 누군가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진 것만 같아 고요했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 끝의 작은 바닷가 마을. 시간은 그곳에서만큼은 도시의 소음과 분주함을 잊은 채 느리게 흘러갔다. 짠내 섞인 해풍이 낡은 기와 지붕을 스치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서하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5년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해안가 갯바위에서 피투성이로 발견된 그녀를 구해준 것은 마을의 유일한 의원인 김지원 원장이었다. 그녀는 목숨은 건졌지만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잃었다. 이름도 나이도 가족도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김 원장은 하늘이 내려준 아이 같다고 해서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하은 아니 서아는 기억을 잃었지만 후각만은 병적으로 예민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도 정원의 모든 꽃과 풀의 이름을 맞힐 수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아주 희미한 갯내음의 변화로 날씨를 예측했다. 그녀의 후각은 그녀가 잃어버린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끈인 듯 본능처럼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다. 아침이면 김 원장과 함께 약초를 캐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으며 저녁에는 책을 읽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잠자리에 누우면 정체 모를 공허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마치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영혼의 허기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서아는 김 원장과 함께 작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금음달이 희미한 빛을 뿌리는 정원 한 구석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꽃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처럼 샛노란 꽃잎을 활짝 펼친 꽃. 원장님, 저 꽃은 이름이 뭐예요? 김 원장은 인자한 미소로 답했다. 달맞이 꽃이란다. 해가 지고 달이 떠야만 피는 꽃이지. 달맞이 꽃.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홀린 듯 꽃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달콤하고도 서늘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향기가 코 속으로 들어와 뇌의 가장 깊은 곳, 지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을 폭력적으로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콱쾅,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기억의 홍수가 그녀를 덮쳤다. 잊고 있던 얼굴들, 목소리들, 장소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다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한 남자의 깊은 눈빛. 수백 개의 시약병이 늘어선 자신만의 실험실. 차가운 공항의 소음. 이륙하는 비행기의 굉음. 갑작스러운 흔들림과 사람들의 비명. 창밖으로 보이던 섬광.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 그리고 깊고 서늘한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던 절망적인 감각. 서아는 머리를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다. 수만 개의 기억 파편들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뇌를 쑤시는 듯했다. 고통 속에서 그녀의 입술 사이로 단 하나의 이름이 터져 나왔다. 민준 씨, 강민준 씨.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놀란 김 원장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며 절박하게 외쳤다. 하은아, 정신 차려라 하은아. 며칠이 흘렀다. 서아는 꼬박 사흘을 앓았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고 악몽에 시달리며 울부짖었다. 김 원장은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그녀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떴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하은이 아니었다. 원장님, 제 이름은 윤서아예요. 그녀는 지난 며칠간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던 기억의 조각들을 힘겹게 맞춰 나갔다. 남편 강민준나, 플레르 그룹, 그리고 5년 전의 끔찍한 사고까지. 모든 것이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다. 김 원장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가 갯바위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신원을 알려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고 뉴스에 나온 사망자 명단에 윤서아라는 이름이 있었기에 그는 그녀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짐작할 뿐이었다. 이제 어쩔 셈이냐? 김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5년간 그녀에게 평온을 주었던 저 바다는 이제 그녀의 과거를 앗아간 비극의 현장이었다. 모르겠어요. 5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는 어떻게 지낼까요? 혹시 나를 다 잊고 새로 시작했으면 어떡하죠?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그와의 기억은 고통스러우면서도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김 원장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아가,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란다. 네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는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그 끝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이 너의 진짜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야. 그의 말에 서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렇다. 더 이상 과거 없는 유령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남편 강민준을 만나기 위해 며칠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라플레르 그룹의 창립 60주년 기념 및 신제품 향수 엘리시안 드림의 론칭 행사가 화려하게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와 정계문화계의 명사들이 모두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혔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윤서아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이방인처럼 혹은 과거에서 온 유령처럼 서 있었다. 바닷가 마을에서 입던 낡은 옷 대신 서울역 지하상가에서 급하게 산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이곳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했다. 초대장도 없이 잠입한 그녀는 거대한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를 발견했다. 강민준. 5년 만에 보는 그는 더 이상 그녀가 기억하는 다정한 청년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냉철하고 위험 있는 표정으로 좌중을 압도하는 플레르의 총수. 세월은 그의 얼굴에 깊이와 고독을 새겨 놓았지만
서아의 심장은 그를 알아보는 순간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사랑, 그리움, 원망,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사회자가 그녀를 소개했다. 라플레르의 새로운 신화, 엘리시안 드림을 탄생시킨 주인공이자 강민준 대표님의 약혼녀 박수진 실장님입니다. 약혼녀.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아의 심장에 밝혔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그녀는 휘청거렸다. 무대 위 민주는 수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서아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딘가 비어 보이는 미소였다. 잠시 후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서 엘리시안 드림의 홍보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박수진은 하얀 가운을 입고 향료들을 다루며 고뇌하는 천재 조향사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나레이션이 흘러나왔다. 엘리시안 드림은 과거라 플레르의 영혼이었던 구 윤서아님의 미완성 유작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슬픔을 딛고 피어나는 희망을 향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에 엘리시안 드림의 향기가 부드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향기를 맡은 서아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영감 재해석 모두 거짓말이었다. 저것은 사고 직전 그녀가 슬픔 속에서 피어나는 재탄생이라는 주제로 만들었던 자신의 미완성 레시피 그 자체였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향수가 자신의 죽음을 기리는 유산으로 둔갑하여 세상에 공개되고 있는 이 끔찍한 희극 앞에서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박수진의 연설이 끝나고 마지막 순서로 강민준이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준비된 연설을 막힘없이 이어나갔다. 과거를 기억하고 존중하되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플레르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아는 그 속에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연설을 하며 그의 눈은 습관처럼 연회장을 천천히 훑었다. 그것은 혹시라도 아는 얼굴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러다 그의 눈이 군중 속 기둥 뒤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멈추었다. 낯선 듯 익숙한 실루엣, 겁에 질린 듯한 커다란 눈동자, 창백한 얼굴. 5년 동안 꿈속에서만 애타게 그렸던 바로 그 얼굴. 서아와 민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한 착각. 민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며칠 전 그를 괴롭혔던 달맞이꽃 사진. 그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아내의 모습. 이것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상인가? 아니면 잔인한 악몽인가? 그의 손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쨍그랑 맑고 날카로운 파열음.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크리스탈 샴페인 잔이 무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음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순식간에 가른 그 소리에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집중되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 있던 박수진조차 놀라 민준 씨하고 불렀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수백 명의 시선이 무대 위에서 터져나온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여자.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의 윤서아에게로 모든 문이 닫혔다. 돌아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5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연회장의 시간은 산산조각, 난 샴페인 잔과 함께 정지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의 강민준과 기둥 뒤의 윤서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조차 그 순간만큼은 빛을 잃었다. 정적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이성이 아닌 5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그의 몸을 지배했다. 그는 무대에서 뛰어내리듯 내려와 성큼성큼 서아에게로 걸어갔다. 기자들과 하객들이 벌집을 건드린 듯 웅성거리며 길을 열었다. 민준 씨, 박수진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민준은 서아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는 유령이라도 확인하려는 듯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차갑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환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요. 그는 그 말만 남긴 채 그녀의 팔을 이끌고 인파를 헤치며 밖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셔터 소리와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고 그녀를 차에 태웠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핸들을 쥔 손에 힘줄이 돋도록 힘을 주며 운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다녔지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진짜 윤서아가 맞는지, 지난 5년간 어디서 무얼 했는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만약 그녀가 입을 열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말할까봐 두려운 마음 앞에 무력해졌다. 서아 역시 창밖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의 옆모습을 훔쳐볼 때마다 심장이 저려왔다.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묻지 않았다. 어딜 가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의 약혼녀 박수진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년 전 그들의 신혼집이었던 펜트하우스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아는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가 아끼던 화병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소품들, 그리고 벽에 걸린 그들의 웨딩 사진까지. 시간은 오직 그녀에게만 흘렀던 것처럼 이 집은 5년 전 과거에 완벽하게 박제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유리로 된 공방으로 향했다. 먼지가 얇게 내려앉은 것 외에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떠났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를 잊지 못했다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증거였다. 서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때 정적을 깨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잠시 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여자가 들어섰다. 분노로 얼굴이 굳은 박수진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희선 상무민준의 누나였다. 희선은 서아를 보자마자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위아래를 훑었다. 강민준,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인데 행사를 그렇게 망쳐놓고 여기까지 끌어들여. 박수진은 희선의 뒤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상처받은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설명해줘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은 서아를 향한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번뜩였다. 민주는 이마를 짚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누나 수진 씨, 두 사람 다 진정해요. 네, 내가 설명할게. 이 사람은 희선이 그의 말을 비웃으며 끊었다. 뭘 설명해. 죽은 내 동생의 아내가 유령처럼 돌아오기라도 했다는 거니. 그녀는 맹수처럼 서아의 주위를 맴돌며 쏘아붙였다. 세상에 돈에 눈이 멀면 무슨 짓이든 하는구나. 얼굴은 제법 비슷하게 고쳤네. 그래서 얼마를 원해? 얼마를 주면 이 더러운 연극을 끝내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줄래? 서아는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돈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똑바로 희선을 마주보며 말했. 저는 돈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내 자리. 희선의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날카로워졌다. 내 자리가 어디라고. 근본도 없는 고아 주제에 운 좋게 내 동생 눈에 들어 팔자. 고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은 사람 행세까지 해. 넌 절대 서아가 아니야. 내 동생 서아는 너처럼 독하고 천박한 눈빛을 가지지 않았어.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쏟아졌다. 서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풍경화 한 점이 들어왔. 그리고 그 그림과 얽힌 오직 세 사람만이 아는 기억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다.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희선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상무님, 아니 형님. 희선은 형님이라는 호칭에 미간을 찌푸렸다. 6년 전 여름이었어요. 저 그림을 거실에 처음 걸던 날 제가 실수로 베티버 에센셜 오일 한 방울을 그림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떨어뜨렸어요. 유화 물감이랑 섞여서 닦아내지도 못했죠. 서아의 말에 희선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준과 수진도 그녀를 주목했다. 서아는 말을 이었다. 베티버 향은 흙냄새처럼 아주 깊고 무거워서 6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겠죠. 형님은 저보다도 후각이 예민하시니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실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저와 형님 그리고 민준 씨, 우리 셋밖에 모르는 일이죠. 연극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수진의 완벽했던 미소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갔다. 저것은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희선은 서아와 그림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이성은 저 여자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그림을 향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 앞에 서서 자존심 때문에 망설이다가 결국 허리를 숙여 그림의 오른쪽 모서리에 코를 가져갔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희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았다. 분명했다. 아주 희미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짙고 무거운 흙내음. 베티버의 향이 그곳에 있었다. 희선은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견고했던 확신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그녀는 서아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던 민주는 길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의심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마침내 하나의 진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서아야, 정말로 네가 돌아왔구나. 상황이 급변하는 것을 지켜보던 박수진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저 여자는 진짜 윤서아였다. 그렇다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게임의 판도를 바꿔야 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충격받고 상처 입은 약혼자의 얼굴로 돌아왔다. 민준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전 너무 혼란스러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있다가는 자신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척 사실은 자신이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몸을 돌려 펜트하우스를 빠져나갔. 아파트 주차장 자신의 차에 올라탄 순간 박수진의 얼굴에서 연약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섬뜩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다. 윤서아, 그녀의 입에서 짓씹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그녀가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러 돌아왔다.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박수진 실장인데 사람 하나 찾아줘. 아니, 사람의 지난 5년을 샅샅이 뒤져줘. 이름은 윤서아. 티끌 하나라도 좋으니까 흠집을 찾아내. 만약 없으면 그녀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알겠습니다. 지시에 따라 이야기의 다음 장을 계속해서 서술하겠습니다. 제사장 거짓의 소용돌이, 프렁 XOY, 구도이타 강희선의 침묵과 박수진의 퇴장은 펜트하우스에 어색하고도 무거운 평화를 가져왔다. 희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윤서아가 살아 돌아왔다는 충격과 그동안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에 대한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주는 서아에게 다가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아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갔다. 그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들인 적 없는 오직 서아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일단 여기서 좀 쉬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았고 민주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주었다. 홀로 남은 서아는 익숙한 공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빗과 로션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옷장 문을 열자 그녀의 옷들이 민준의 옷과 나란히 걸려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어제 입고 오늘 다시 입을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박수진의 존재가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나는 이제 그의 아내가 아닌데. 그녀는 지친 몸을 뉘었다. 5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침대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미래는 짙은 안개 속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강민준과 윤서아의 집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집 밖의 세상은 박수진이 던진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박수진이 고용한 사설정보원은 유능했다. 그는 며칠 만에 서아가 지난 5년간 서아은이라는 이름으로 남쪽 바닷가 마을에서 지냈다는 사실과 그녀를 돌봐준 사람이 독신 남성인 김지원 원장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대중을 선동하고 윤서아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더 자극적이고 추악한 이야기가 필요했다. 박수진은 정보원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새로운 진실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 의사랑 윤서아가 단순한 보호자, 환자 관계가 아니었다고 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5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부부처럼 살았다고.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증거는 만들면 돼.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을 사람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해서 증언을 확보해. 두 사람이 밤에 단둘이 산책하는 사진집 안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잖아.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도 악랄했다. 대중은 재벌가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보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5년간 숨어 지내다가 돈이 떨어지자 돌아왔다는 막장 스토리에 훨씬 더 열광할 것이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 연예 정보지의 단독 특종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충격 단독 라플레르구.
윤서와 5년간의 실종 미스터리 시골 의사와 동거하며 이중생활. 돈 때문에 돌아왔나? 기사는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들과 익명의 마을 주민 인터뷰를 근거로 윤서아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기억상실은 거짓말이었으며 그녀가 강민준 대표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기사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그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과 저주로 가득 찼다. 소름 돋는다. 남편은 5년 동안 제사 지내고 있었는데 자기는 딴 남자랑 놀아난 거네. 얼굴은 청순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완전 꽃뱀이네. 강민준 대표가 불쌍하다. 약혼녀는 또 무슨 죄야. 라플레르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도덕적이지 못한 오너 리스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회사 로비 앞에는 그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대까지 몰려들었다. 펜트하우스는 완벽한 고립 상태가 되었다. 인터넷과 TV를 끊었지만 세상의 비난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와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아의 온몸을 베었다. 그녀는 죄인처럼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민주는 그녀를 보호하려 했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 팀을 꾸려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물결 앞에서 법적인 대응은 너무나 더디고 무력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가족들의 압박이었다. 강민준, 회사 긴급 이사회에서 돌아온 희선은 분노로 이성을 잃은 듯 그에게 소리쳤다. 주가가 반토막 났어. 평생을 바쳐 일군 아버님의 회사가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당장 저 여자 내보내 공식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게 오해였다고 발표해. 그렇지 않으면 너 이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각오해야 할 거야. 민주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대답했다. 누나 그건 말도 안 돼. 서아는 피해자야. 내가 지켜줘야 해. 지켜줘. 뭘로 어떻게 넌. 지금 라플레르의 총수야.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는 건 CEO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희선의 비난은 날카로웠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서아의 결백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서아는 언제나 동생의 발목을 잡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을 뿐이었다. 5년 만에 돌아온 그녀가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 덩어리가 되자 그녀의 오랜 편견은 더욱 확고해졌다. 민주는 회사와 서아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고 집에 돌아오면 서아에게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리운 깊은 피로와 고뇌는 감출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 때문에 서아가 고통받는다는 죄책감에, 서아는 자신 때문에 민준이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미안함에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아졌고 서로의 눈을 마주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서아는 방 안에 갇혀 지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은 민준뿐이었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내가 사라져야 하는 걸까? 내가 없어져야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끔찍한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좀먹어 들어갔다. 그녀가 돌아온 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거짓의 소용돌이는 점점 더 거세게 그들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제5장으로 이어집니다. 제5장 향기의 심판슬 판 XETC AUAAAA 거짓의 소용돌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라 플레르 그룹의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다. 강민준의 운명과
윤서아의 미래가 걸린 잔혹한 심판대였다. 라플레르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주주들과 이사진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적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연일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고 그 숫자는 민준을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왔다. 강민준 대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오너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소. 고성과 비난이 빗발쳤다. 민주는 굳은 얼굴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분노한 주주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그를 덮쳤. 강희선조차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외면했다. 그녀에게는 동생보다 회사의 생존이 우선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수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슬픔과 걱정이 깃든 하지만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리자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제 사적인 문제로 회사에 큰 누를 끼친 점 주주님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녀의 겸허한 태도에 회의장의 소란이 조금 잦아들었다. 그녀는 연약하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윤서아 씨의 등장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왔다면 역으로 그녀의 능력을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들었다. 우리 라플레르에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향수가 있습니다. 창업주께서 만드신 최초의 향수이자 우리 그룹의 정신이 담긴 서울의 심장 The Heart of Soul입니다. 서울의 심장. 그 이름이 나오자 나이든 이사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50년 전 화재로 제조법이 소실되어 수많은 조향사들이 재현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비운의 걸작. 수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안했다. 만약 윤서아 씨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의 천재 조향사라면 그녀만이 우리 그룹의 상징인 서울의 심장을 재현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하고 추락한 회사의 명예를 단숨에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2주 뒤에 열릴 라플레르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그녀의 실력을 대중 앞에서 직접 증명하게 합시다. 성공한다면 우리는 기적을 파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고 만약 실패한다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뒷말은 모두가 알 수 있었. 실패한다면 윤서아는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그녀를 감쌌던 강민준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교묘하게 포장된 최후 통첩이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주주들의 눈이 탐욕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최악의 스캔들을 세기의 이벤트로 뒤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달콤한 도박이었다. 강희선 역시 이 제안을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이것이야말로 윤서아의 실체와 가치를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민주는 함정에 빠진 것을 깨달았다. 서울의 심장 재현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아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처형대에 세우려는 수진의 잔인한 계략이었다. 하지만 사방이 모두 적이었다. 그가 거부한다면 그것은 서아가 가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회사를 버리고 사적인 감정을 택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고뇌하던 바로 그 순간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서아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문 밖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며칠간의 마음고생으로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한 빛을 띠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민주는 경악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아야 안 돼. 이건 함정이야. 그가 절박하게 속삭였다. 서아는 그런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녀는 다시 회의장을 둘러보며 조금 전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저 자신을 증명하고라 플레르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라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가 재현한 서울의 심장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선언의 회의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찬성의 물결로 뒤덮였다. 박수진은 입가에 보일 듯 말 듯 한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펜트하우스의 유리 공방에 불이 켜졌다. 민주는 사람을 시켜 공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해 주었다. 그는 서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말 괜찮겠어. 포기해도 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서아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니요, 이제 이건 나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당신과 당신이 지키려는 회사를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더 이상 당신 뒤에 숨어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서 민주는 더 이상 과거의 여리고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5년의 시간을 건너 고통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서 있었다. 민준이 떠나고 공방에는 서아 홀로 남았다. 수백 개의 향료병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공기 중의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먼지 냄새, 유리병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과거의 향기들. 책상 위에는 창업주가 남긴 서울의 심장에 대한 단서들이 놓여 있었다. 새벽에 남산에서 맡았던 젖은 흙냄새, 덕수궁 돌담길의 아카시아 향기, 광장시장 빈대떡의 고소함과 막걸리의 시큼함이 어우러진 활기. 모두 향에 대한 시적인 묘사일 뿐 단 하나의 구체적인 성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것은 레시피가 아니라 수수께끼였다. 서아는 텅 빈 시향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작고 초라했다. 그녀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세상 모두가 그녀의 실패를 비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기억을 잃고 유령처럼 살았던 5년에 비하면 이 도전은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향기로 세상과 맞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조향사 윤서아로서의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다. 싸움은 시작되었다. 세상 전부를 상대로 한 그녀의 외롭고도 향기로운 싸움이었다. 물론입니다. 폭풍 같던 절정이 지나고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새로운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7장 새로운 계절.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뒤덮였다. 5년 만에 돌아온 기적의 조향사, 향기로 세상을 울린 천재라, 플레르의 구원자. 밤사이 그녀의 이름 앞에는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다. 라플레르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치솟아 상한가를 기록했다. 그녀를 향했던 비난과 조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경이로운 찬사로 가득 채워졌다. 세상의 여론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차가운 겨울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 라플레르 본사에서 다시 소집된 긴급 이사회. 지난번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 모두의 얼굴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회의를 시작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젯밤 윤서아 씨는 자신의 실력으로라 플레르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 줄 차례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열어 그 안의 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올렸다. 그것은
박수진이 사설 정보원을 고용하고 바닷가, 마을 주민들을 매수하여 거짓 인터뷰를 조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취록 정보원의 자술서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이 사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주는 스크린에 이메일 한 통을 띄웠다. 여기 5년 전 항공사로부터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박수진 실장에게 발송된 이메일이 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비행기 추락 사고 직후 항공사 측에서 윤서와 승객이 출발 직전 탑승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나 초기 명단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박수진의 회신이 있었다.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서아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묵살하고 민준의 슬픔과 회사의 혼란을 이용해 자신의 자리를 꿰차는데 이용했던 것이다. 단순한 기업 내의 암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를 내버린 추악하고도 잔인한 악이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박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혐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몰락은 그렇게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회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증거은닉 등 가능한 모든 죄목을 들어 그녀를 형사 고소했다.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은 그녀 자신이 뿌린 거짓의 씨앗에 의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후 서아는 다시 자신의 유리 공방에 서 있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다. 회사의 심장이자 새로운 미래가 태어날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강희선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난 며칠 사이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서아의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모든 면에서 틀렸다. 내 편견과 오만이 너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을지 이제야 알겠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는 것 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서아야. 그것은 라플레르의 철의 여인이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서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원망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녀 역시 지난 세월 동안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을 터였다. 희선은 고개를 들고 결심한 듯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사과의 증표 같은 거야. 받아주면 좋겠다. 서류의 제목은 에이틀리에 윤 신규 브랜드 론칭 기획안이었다. 그것은 회사의 모든 지원을 받아 오직 윤서와 그녀만의 철학이 담긴 독립 브랜드를 만들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 어떤 간섭도 제약도 없이 그것은 단순한 직책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예술가적 영혼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존경의 표시였다. 서아는 희선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서류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길고 긴 악연은 그렇게 새로운 관계의 시작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주 주말 민주는 서아와 함께 남쪽 끝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그들은 5년의 세월이 묻어나는 김지원 원장의 작은 집 마루에 앉아 그가 내어주는 따뜻한 약차를 마셨다. 김 원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돌아온 딸과 처음 보는 사위를 인자한 미소로 바라볼 뿐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민준과 서아는 단둘이 바닷가를 걸었다. 서아가 서아은으로 살았던 시간 동안 수없이 걸었을 그 모래사장이었다. 이곳에 있을 때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서울에서의 윤서아는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는데 이곳의 서아은은 그냥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민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깊은 슬픔과 후회가 어렸다. 미안해.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를 내 세상에 가두려고만 했지. 당신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난 평생 그 유리 공방에 갇혀 죽은 사람처럼 살았을 거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진짜 나를 보여줄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를 제대로 보는 법은 몰랐던 거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5년의 시간은 그들 사이에 거대한 강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와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5년 전의 강민준과 윤서아가 아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까? 누군가의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 그냥 윤서아와 강민준으로 서로의 세상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처음부터 그의 제안에 서아는 잡힌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구김살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좋아요.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차가운 겨울은 끝났다. 그들의 인생에 마침내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릴 마지막 장 제8장입니다. 2년 후 파리말의 지구의 한적한 골목,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작고 우아한 부티크의 쇼윈도에는 에이틀리얼 윤이라는 이름이 세련된 필기체로 새겨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 중에 떠도는 섬세하고도 깊이 있는 향기가 방문객을 맞았다. 한 프랑스인 여성이 겨울 끝 엔드 오브 윈터이라는 이름의 향수를 시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향기를 음미하더니 이내 감동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마치 추운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피어난 한 송이 눈꽃을 만난 것 같아요. 슬프면서도 더없이 아름답네요. 벽에는 액자에 담긴 잡지 기사가 걸려 있었다. 기억을 조향하는 예술가 윤서아라는 헤드라인 아래 햇살을 받으며 미소 짓는 서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라플레르의 지원 아래 론칭한 자신의 브랜드 아틀리에 윤을 세계적인 명품 니치 향수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향수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어루만지는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준의 아내 혹은 비운의 천재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세상에 우뚝 섰다. 같은 시각 서울,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언덕 위에 통유리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건물 앞 잔디밭에서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라플레르의 화려한 기념 행사가 아닌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 바로 윤서아가 설립한 향기 영재 아카데미 향기의 집 개원식이었다. 이곳은 향기에 재능이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모든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이었다. 서아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어려움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담긴 공간이었다. 초대된 손님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훌쩍 자란 햇살 보육원의 아이들,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김지원 원장. 그리고 이제는 서아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강희선과 강민준이었다. 단상에 선서아는 첫 입학생인 15명의 아이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연설을 시작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죠.
하지만 향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리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진실한 향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며 때로는 작은 위로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기로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연설이 끝나자 진심이 담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맨 앞자리에서 세상 가장 큰 자부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CEO였지만 더 이상 일에만 매몰되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꿈을 지지하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강희선은 보육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다정한 고모가 되어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서아와 민주는 향기의 집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정원의 등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그때 아카데미의 가장 어린 학생이었던 한 소녀가 수줍게 그녀에게 달려왔다. 소녀의 작은 손에는 막 피어난 노란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오늘 밤에 피었어요. 제일 먼저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서아가 꽃을 받아드는 순간 익숙하고도 아련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달맞이 꽃이었다. 모든 비극과 기적의 시작이었던 그 향기. 하지만 이제 그 향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 고마운 상징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서아는 달맞이 꽃을 든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2년 전 바닷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깊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달맞이 꽃이네요. 서아가 속삭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향기. 민주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니,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향기지. 그의 말에 서아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과 환희,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무수한 계절에 대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정원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5년의 겨울을 건너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이었다. 영원히 지지 않을 따뜻하고도 향기로운 봄이었다.